네, 안녕하세요. 해외 직판 깊이 알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판에서 꼭 필요한 물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물류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캐리를 썼습니다. 핸드캐리로 썼더니요. 일본 법인에서 매입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이상한 구조라고 해가지고 일본 세무서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캐리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핸드캐리는 불법은 아닌데 핸드캐리어들은 물건을 수송하면서 물건값을 어, 다운 밸류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이 반드시 생기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캐리어는 정말 다급할 때 말고는 쓰면 안 되는 구조죠. 제가 명함을 일본에 팔 때 어느 날 갑자기 클레임이 걸려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보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제가 전 안양에 살았는데 그때 범계동에 공항 리무진이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 앞에 가서 혹시 오늘 일본 가시는 분 계세요? 일본 가시는 분 계세요? 했더니 어떤 여자친구가 이렇게 너 일본 가요. 그래서 저 이 명함 하나만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짓도 해봤는데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정말 그다음에 뭐 DHL도 해봤죠. DHL 했는데 DHL 물류라는 거는 서울에서 동경으로 직접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면목동에서 안양에 물건 보낼 때 물건이 서울에서 안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전 지파지에 다 모아서 거기서 분류를 새로 해서 가잖아요. 국제 물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일단 홍콩에 다 모아요. 홍콩에 다 모았다가 거기서 재분류를 해 가지고 각 나라로 갑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박스를 10개를 보냈는데 8개는 일본에 도착하고 2개는 아직 홍콩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HL도 한두 개 보낼 때는 괜찮은데 묶음으로 여러 개 보내면 운송비도 비싸고 도대체가 이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DHL도 해봤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루트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경우 사가와 택배사를 써서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정말 빠르고 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판 관련 물류 전반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티콘 물류비는 정말 싸죠. 보면 이 모든 정보는 카페.네이버.com 티콘 해외 직판이라 네이버에서 해외 직판이라고 치면 돼요. 여기에 다 공개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밑에 보면 국가별 티콘 운송비라고 나오죠. 국가별 티콘 운송비라고 나오는데 국가별 티콘 운송비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B2C 운임이 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B2B 운임이 있어요. B2C 운임은
일본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화장품, 컨택트 렌즈, 음식 같은 걸 보낼 때 쓰는 방법이고요. B2B는 한국 티쿤이 일본 티쿤에 물건을 팔고 일본 티쿤이 일본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우리가 추천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경우의 가격표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티쿤의 기본 구조는 일본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일본 고객은 티쿤 일본 법인인 일본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면 티쿤 일본 법인인 아도프린트가 한국의 티쿤 이영점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티쿤 이용점의 물건을 티쿤이 한꺼번에 모아서 아도프린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서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왕창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또 티쿤이 만든 거죠. 그래서 티쿤 이용점 물건을 티쿤이 모아서 일본 티쿤 법인에다가 배송을 해주고 일본 티쿤 법인이 고객에게 2차 배송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티쿤 이용점 물건을 모아서 아도프린트에 보냈다가 고객에게 보내는 이 전 과정을 일본의 사가와 택배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점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일본 동경에 도착했다가 고객에게 가는 게 전부 서류로 처리되는 거죠. 통관도 서류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테이블이 작성이 돼요. 3시경까지 티쿤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시키면 이 물건이 사가와가 와서 이 물건을 가지고 김포로 갑니다. 하네다 공항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을 조금만 더 가면 하네다잖아요. 밤에 통관 처리를 해서 배송하면 일본 대도시에는 내일이면 다 배달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송료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송료가 이렇게 한 송료가 보이나요? 이 송료가 1kg에 680엔이에요. 1.5kg엔 790엔이고요. 물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표예요. 근데 1kg에 680엔이라고 그랬는데 이 680엔은 국제 운송료와 일례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친정동 우리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1kg에 680엔이니까 정말 싼 거죠. 근데 이 680엔 중에서 500엔은 손님이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물건을 팔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일본은 물건값 35,000엔에 송료 500엔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 고객이 송료 내듯이 일본 고객도 송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충분히 송료를 이 비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료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보내요.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만 보내면 되지 않나요? 두 번 보낼 일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택배사가 물건을 받는 게 하루에 한 번 받아가는 거잖아요. 저녁 6시 반경에. 뭐 우리도 한 번만 보내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보내니까 일본 고객은 이게 한국에서 왔다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문하자마자 오늘 주문하면 대기의 경우 내일 받거나 모레 다 받으니까 전혀 이게 한국에서 왔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거고요. 뭐 송료 500엔은 일본에서는 당연히 내는 거니까 낸 거고 우리는 거기에 180엔만 덧붙이면은 가는 거니까 또 문제가 없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B2C 물류라는 건 뭐냐면 B2C 물류라는 건 이게 안 되죠. 화장품이나 칼라 렌즈나 건강식품 먹는 거는 소비자한테 직접 할 수는 있지만 재판매자에게 물건을 보낼 때는 세금 관계를 떠나서 일단 그 나라 정부 허가를 맡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화장품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 묶어서 아도 프린트에 보냈다가 다시 발송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고객에게 보내요. 그렇지만 티쿤이 만들어 놓은 화장품이나 칼라 렌즈 판매자들은 고객에게 일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품도 오사카에서 받아주고요. 한국에서 B2B 그러니까 일본에 보냈다가 다시 보내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는 비용만 조금 더 비싼 걸로 비싸지게 됩니다.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더 비싸지냐면 B2B일 경우는 여기가 아니죠. B2B는 1kg에 B2C죠. B2C는 B2B는 680엔이었는데 일본의 경우 B2C는 1kg에 800엔, 120엔 더 비싸네요. 이것도 끔찍하게 싼 거예요. 그죠? 정말 싸게 됩니다. 역시 티쿤이 모아서 티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화장품주는 인허가 때문에 소매 판매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화장품을 소매로 팔면서도 일본 고객은
마치 일본 판매자로부터 사는 것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반품도 티쿤에다가 하면 되니까요. 뭐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땡큐고, 그 다음에 한국 판매자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 상품이 너무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야,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뽁뽁이라고 부르는 푸치푸치, 혹은 플라스틱 저금통, 고무 저금통처럼 덩치가 커. 이런 거는 비행기로 보내면은 부피로 계산하거나 무게로 계산하든가 해서 운송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요금 책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비해서 티쿠는 배편 운송 수단을 만들어 뒀어요. 배편. 그래서 가까운 나라는 이렇게 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일본에 파는 분들도 항공과 배를 같이 써요.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일부는 배로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물량은 배로 보낸다거나 해서 고객을 아주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보낸 배가 내일 오사카에 도착하고 그날 오후부터 배포가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그날 출항하면 오사카에 그 다음날 도착하고 그 다음날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편도 사실은 거의 문제 없어요. 하루 정도가 더 늦습니다. 그래서 카페리 타고 가는 거예요. 카페리. 그래서 배편도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직판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야, 진짜 물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류에 문제가 없냐고 가끔 질문하셔요. 근데 코로나 때도 비행기는 손님은 못 태우더라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야, 정말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중남미 직판하는. 그러니까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판단 말이에요.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파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칠레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 물건을 보내냐는 거죠. 그런데도 다 해결했습니다. 보세요. 칠레까지 요금은 얼마인가 한번 봅시다. 남미 볼리비아까지, 칠레 산티아고집 선박 비용, 뭐 배로 보내면 CM 하여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칠레까지는 어디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없나 봐요. 어디 갔나? 항공. 칠레 산디에고까지 3영업일에 16,900원이래요. 킬로그램당. 8영업일에 8,800원인데 8영업일짜리도 보내도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싼 걸 찾아요. 다급하지 않으면 5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8영업일짜리 써도 되고요. 하여간 제가 이 온라인 강의하면서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다 바꾸면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이번에는 물건을 미국에서 칠레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항공료가 또 싸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자, 혹시 킬로그램에 따라서 얼마인지 잘 모를 경우는 여기 카페에 국가별 티쿤 운송비를 보셔요. 그럼 티쿤 국가별 운송비 보면은
B2B에서는 0.5kg일 때, 500g일 때는 570엔이에요. 이런 식으로 570엔인데 뭐 박스가 있기 때문에 570엔 넘을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요.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게 송료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이런 정도 상품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 송료가 부담이 될 정도의 물건은 취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해보면 송료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칠레까지도 다 나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호주,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도 다 티쿤 배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는 또 뒤져보면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건 뭐 칠레까지도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인도 같은 물류 인프라가 아주 안 좋은 나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낼까? 칠레도 물 인프라 안 좋거든요. 근데 생각을 또 바꾸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브라질 같은 데는 주문하고 두 달도 걸린대요. 거짓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인도, 라오스 이런 데가 전자상거래가 더 발전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오지에 그 지방에 큰 가게가 없는 거예요. 가게가 없어서 오히려 휴대폰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건도 더 풍부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인도 같은 데는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시면 여성들이 이 뭐야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에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팔면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뉴델리까지만 도착시켜 놓으면 뉴델리에서 인도 내부에 가는 거는 인도에 있는 판매자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물류센터를 쓰니까. 자, 브라질에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는 브라질 수도까지만 도착시키면 수도에서 브라질 내에 가는 거는 브라질 판매자하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칠레까지 2박 3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로 가면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혹은 배로 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20년 해본 경험으로는 물류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나가고 싶은 나라의 물류비를 모를 때는 항상 티콘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겁니다. 물류 문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뭐 물량이 많거나 혹은 무거운 거는 일부만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급한 거 쓰라고. 그래 놓고 나머지는 배로 천천히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가 다음번 주제는 어, 예, 수익 날 때까지 2억 원에서 4억 원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한국에서든 한국에 팔던 다른 나라도 팔던 사람들이 흔히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자상거래점을 만들고 하기로 하고 수익 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전자상거래업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진짜 천만의 콩떡입니다. 그 얘기 따라서 하다 보면은 준비했던 돈만 홀라당 날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알아야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거 참 꼭 들으셔요. 그 9월 17일 날 업그레이드된 스티커점 분양 설명회 하는데 그때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하여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뵐게요.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